얘는 뭐야? 연주 들으러 왔어. 혜진이 예민한 상욱이 옷을 당기며 대답했어요. 연주! 상욱이 민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초라한 옷차림, 더러운 신발, 무엇보다 불쾌한 냄새. 이런 꼴로 바이올린이라니 상욱은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고모, 이런 놈들한테 친절하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민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상욱이 민성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순진한 노인네한테 동정 사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 우리 고모 앞에서 뭐 했어? 하긴 뭘 해요? 난 바이올린 연주를 했을 뿐이라고. 꼴의 연주, 기가 차서 상욱이 손수건을 꺼내 코 근처에 댔어요. 냄새 나니까 저쪽으로 좀 비키고 앞으로 우리 고모한테 이상한 수작 부렸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둬. 경고했어. 미안한데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뭐 하는 사람이실까요? 상욱이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며 민성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민성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몰랐거든요. 내가 알려줘. 구걸이나 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지. 알겠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홍대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한 남자와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매일 같은 장소를 찾아오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유한 끌림.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후 3시, 민성의 심장이 또다시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찾아오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줄을 당기는 것 같았어요. 또 시작이네. 그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일어섰어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 늘 같은 자리였죠. 왜 하필 이곳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후 3시만 되면 발걸음이 저절로 이곳으로 향했어요. 케이스를 열자 손때 묻은 바이올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신기하게도 머리로 떠올리기 전에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바이올린을 턱에 올리고 활을 잡는 순간 민성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비발디의 사계 중겨울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을 닮은 선율이 홍대 거리를 감쌌죠.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멈춰섰어요. 저 사람 엄청 잘하네? 맞아. 와, 소름 돋아. 민성은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음표 하나하나가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왔죠. 어떻게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언제 배웠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알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고, 활은 완벽한 압력으로 줄을 긁어냈어요.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순간 민성의 머릿속에 흐릿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어깨를 감싸는 느낌,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 잘하고 있어. 민성아,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그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민성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가에 뭔가 촉촉한 것이 맺혔죠. 하지만 연주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그의 영혼이 음악을 통해 무언가를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주변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정말 대단해요. 잘 들었어요? 프로 연주자세요. 관심과 여러 칭찬들이 쏟아졌지만 민성은 고개 들어 이리리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자신의 행색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동전과 지폐를 케이스에 넣어주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돈이 모였죠. 하지만 민성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민성은 바이올린을 내려다봤어요.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는 낡은 바이올린 줄이 눈에 들어왔죠. 아, 새 줄을 살 돈이 없었어요.
오늘 번 돈으로는 끼니 하나 해결하기도 빠듯했거든요. 민성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민성은 지하상가 구석진 곳으로 향했어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바이올린 케이스를 베개 삼아 누웠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낡은 줄이 생각나 한숨을 쉬었어요. 바이올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바이올린에 매달리게 되었는지, 왜 오후 3시마다 그 자리로 가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연주 중에 스쳐간 그 목소리였죠. 포기하지 마. 민성아, 내가 찾을 답은 가까이 있어. 민성은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죠. 민성은 바이올린을 꼭 안았어요. 지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이 바이올린이니까요. 그날 밤 민성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환한 조명 아래서 바이올린을 켜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얼굴은 흐릿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기억날 거야. 꿈속에 누군가가 말했어요. 민성은 잠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도 오후 3시가 되면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설 거예요. 운명이 그를 그곳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반. 혜진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매일 같은 시간이었죠. 정확히 오후 3시에 산책을 나가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어요. 이제 슬슬 나가볼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15년 전부터 계속된 무의미한 반복이었거든요. 왜 산책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혜진은 잠깐 멈춰섰어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볼 수 없었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기억하려 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의사는 해리성 건망증이라고 했어요. 너무 아픈 기억을 스스로 차단한 거라고요. 혜진은 천천히 걸었어요. 목적지는 없었지만 발걸음은 늘 같은 방향이었죠. 홍대 쪽으로요. 과거를 떠올리려 했어요. 바이올린 교사였다는 것은 기억났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도요. 하지만 15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만뒀을까?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홍대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죠. 혜진은 무표정하게 걸었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했거든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죠. 이 곡은 바흐의 샤콘이었어요. 깊고 슬픈 선율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왜인지 알 수 없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 거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누가 봐도 노숙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초라한 옷차림 남자는 바이올린을 든 채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질적인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죠. 노숙자와 바이올린이라니. 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거든요. 마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 몰랐어요. 저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그녀의 영혼을 흔들었어요. 잊고 싶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벽이 막아섰어요. 기억하지 마.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어요. 자신의 목소리였을까요? 연주가 끝났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혜진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성이 바이올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안녕하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민성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서 놀랐거든요.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맙습니다. 민성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혜진의 가슴이 또다시 뛰었죠. 바흐의 샤콘이었죠? 아마 맞을 거예요. 그 곡을 아시는구나. 민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곡 제목을 몰랐거든요. 예전에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어요. 아, 네. 민성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혜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죠. 내일도 여기 오실 건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매일 와요. 오후 3시쯤? 민성이 대답했어요. 왜인지 이 할머니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내일도 와도 될까요? 뭐, 그거야 할머니 자유죠. 저야 와서 들어주신다면 오히려 고맙죠.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처음 만났지만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바흐의 샤콘을 흥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왜 이럴까?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선율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죠. 한편 민성도 지하상가에서 같은 곡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내일도 오신다고 했지. 왜인지 기대됐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꿈을 꾸었어요. 환한 방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꿈이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죠. 그 얼굴은 흐릿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내일 만나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운명의 실이 두 사람을 천천히 엮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혜진과 민성은 매일 오후 3시에 만났어요. 처음엔 그저 연주를 듣고 짧은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혜진은 민성의 음악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안을 찾았고, 민성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낸 평온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욱이었어요. 혜진의 먼 조카로 15년 전부터 그녀를 돌본다는 핑계로 가까이 지내왔죠. 사실 그의 진짜 목적은 혜진의 재산이었어요. 혜진에게 자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민성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였죠. 혜진은 평소와 같이 맨 앞으로 나와들었어요. 보통 연주가 시작되면 눈을 감고 선율에 집중하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민성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거든요. 활을 잡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엄지를 조금 더 위쪽에 놓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리는 자세였죠. 그리고 연주할 때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는 습관도 있었어요.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벽이 막아서고 있었거든요. 연주가 끝나갈 무렵 민성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면 눈을 감고 잠깐 멍하니 서 있는 거였어요. 마치 음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이었어요. 혜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손이 바이올린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똑같은 자세, 똑같은 습관으로요. 아, 혜진이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민성이 급히 다가왔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붙잡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잠깐만 앉아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민성이 조심스럽게 혜진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때였어요. 고모! 장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왜 이렇게 사람 놀라게 하세요? 집에 안 계셔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장욱의 눈이 민성에게 향했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얘는 뭐야? 연주 들으러 왔어. 혜진이 예민한 상욱의 옷을 당기며 대답했어요. 연주! 장욱이 민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초라한 옷차림, 더러운 신발, 무엇보다 불쾌한 냄새. 이런 꼴로 바이올린이란 이상욱은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고모, 이런 놈들한테 친절하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민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장욱이 민성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순진한 노인네한테 동정 사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 우리 고모 앞에서 뭐 했어? 하긴 뭘 해요? 난 바이올린 연주를 했을 뿐이라고. 꼴의 연주, 기가 차서 장욱이 손수건을 꺼내 코 근처에 댔어요. 냄새 나니까 저쪽으로 좀 비키고 앞으로 우리 고모한테 이상한 수작 부렸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둬. 경고했어. 미안한데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뭐 하는 사람이실까요? 장욱이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며 민성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민성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몰랐거든요. 내가 알려줘. 구걸이나 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지. 알겠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고모, 잘 듣고 잘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돈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돈을 준다고 그래. 장욱이,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냐? 혜진이 큰 소리로 상욱을 꾸짖으며 말했어요. 제가 괜히 그래요, 고모. 고모 지금 아프셔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으시잖아요. 장욱의 말에 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민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민성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있으면 혜진만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다시는 우리 고모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장욱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혜진이 급히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하지만 민성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며칠이 지났어요. 민성은 여전히 오후 3시에 그 자리에 나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연주에 집중하지 못했고 자주 주변을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 들었던 얘기들이 민성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저 사람, 할머니,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더라. 어디선가 이런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에도 이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사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혜진은 오지 않았어요. 민성은 매일 그녀를 기다렸지만 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욱이 맡고 있는 게 분명했죠. 역시 민성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따뜻함도 잠깐이었어요. 결국 혼자였죠. 바이올린 소리가 평소보다 슬펐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걸 느꼈는지 발걸음을 늦췄어요. 하지만 동전을 넣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연주를 마치고 민성이 바이올린을 정리할 때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장욱이었죠. 보면 몰라요. 뭐 하는지. 민성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도 여기 있네. 우리 고모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고모가 요즘 이상해지셨어. 자꾸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셔. 장욱의 말에 민성의 가슴이 뛰었어요. 혜진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고모는 병이 있으시다고 함부로 자극하면 안 되니까 이 동네 떠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 동네를 떠나야 하죠? 민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장욱의 눈에서 차가운 경멸이 느껴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라고. 저 같은 사람이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동정심 유발하는 기생충. 그 말이 민성의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는 정말 노숙자였고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 고모 앞에 나타나지 마. 경찰 부를 수도 있어. 장욱이 협박하듯 말하고 사라졌어요. 민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민성은 지하상가에서 바이올린을 보며 생각했어요. 노숙자인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던 사람, 눈을 맞춰주며 다정한 미소를 보여준 사람. 잘 지내시는 걸까? 하지만 어쩌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이 잠깐 베풀어준 따뜻함은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며칠째 민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홍대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매일 오후 3시면 들려오던 바이올린 소리가 사라졌거든요.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한 사람이 이 이상한 사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역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나 기자였죠. 우연히 민성의 연주를 들었던 그녀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직감했어요. 유나는 취재를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혜진과 민성의 만남에 대해서도 조사했죠. 그러다가 15년 전 투자 사기 사건 기록을 찾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 혜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그 시기에 혜진의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유나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도서관에서 15년 전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관련 기사를 찾았죠. 며칠째 계속된 작업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유나의 손이 멈췄어요. 한 기사에 눈이 박혔거든요. 바이올린 영재 김민성 25 실종. 투자 사기 피해 후 홀연히 사라져.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민성. 지금 홍대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김민성 씨는 어머니 김예진 55씨가 운영하던 바이올린 학원에서 자란 바이올린 영재로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다. 하지만 투자 사기 사건으로 어머니가 큰 빚을 지게 되자 극심한 충격을 받고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유나의 입이 벌어졌어요. 김예진. 지금 홍대에서 매일 연주를 듣던 그 할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이럴 수가. 유나가 중얼거렸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고, 아들은 15년 동안 거리를 떠돌다가 어머니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급히 사진기를 들고 홍대로 향했어요. 하지만 민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째 그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상욱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나 기자입니다. 잠깐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인터뷰요? 무슨? 상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혜진 어르신과 바이올린 연주자분에 대해서요. 순간 상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켜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표정이었죠. 한편 혜진은 집에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상욱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민성이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상황은 급변했어요. 상욱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고모,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무슨 일인데? 혜진이 불안해했어요. 요즘 고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 만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적 없는데.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해리성 건망증이 심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욱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어떨까 해요. 정신과 전문의한테 제대로 진료받으시고요. 정신병원?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신병원이 아니라 신경과 병원이에요. 요즘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상욱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알았어요. 자신을 가두려 한다는 거요. 난 싫다. 고모, 이건 고모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어딜 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니? 난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라고요. 상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고모가 그 이상한 거지한테 속아서 재산까지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재산, 혜진이 놀란 눈으로 상욱을 바라봤어요. 아, 그게 아니라 상욱이 당황했어요. 실수였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바이올린 소리였어요. 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성이었어요. 집 앞에서 연주하고 있었거든요. 바이올린 소리. 저건 혜진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상욱이 막아섰어요.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혜진은 상욱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갔어요. 민성이 혜진의 집 앞 작은 공원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혜진이 다가가자 민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서 있을 때였어요. 민성이 무의식적으로 바이올린을 다른 방식으로 켜기 시작했어요. 활을 특별한 각도로 잡고 왼손으로는 독특한 비브라토를 만들어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혜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연주법은 자신이 가르쳐준 특별한 방법이었거든요. 15년 전 아들에게만 알려줬던 비밀 기법이었어요. 아, 혜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성도 연주하면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 연주법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혜진을 보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엄마,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민성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혜진이 그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도 몰라요. 갑자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상욱이 급히 달려왔어요. 고모, 들어가세요. 하지만 혜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성의 눈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날 밤 유나가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찾아왔어요. DNA 검사를 제안했어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였죠. 진실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 시작되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로 일치했어요. 유나가 결과지를 들고 왔을 때 혜진과 민성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만에 만난 모자의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성아,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15년 동안 잊고 있던 그 이름을요. 엄마, 민성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너져 내렸던 벽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15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혜진은 잃어버린 아들을, 민성은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어머니를 다시 찾았어요. 미안해. 민성아, 엄마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저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혜진이 민성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어요. 15년 동안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민성의 목소리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랜 방황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투자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 어머니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 그리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던 그 밤의 기억까지요. 왜 집을 떠난 거니? 엄마는 너만 있으면 됐는데. 죄송해요. 그때 너무 어렸어요. 엄마한테 짐이 될까 봐 무서웠어요. 바보야.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될 리 없잖아. 두 사람이 다시 껴안았어요. 이번에는 더 단단히요. 며칠 뒤 민성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집은 낡아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혜진은 아들을 위해 방을 정리해줬고 민성은 천천히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민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거리의 노숙자가 아닌 다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 되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민성아, 같이 바이올린 교실을 열어볼까? 혜진이 제안했어요. 바이올린 교실이요? 응.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혜진의 눈에 새로운 꿈이 담겨 있었어요. 경쟁 위주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 민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작은 바이올린 교실이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학생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어요. 특별한 교육 방식 때문이었죠. 혜진과 민성은 기술보다는 감정 표현에 중점을 뒀어요. 학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했죠.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민성의 말에 학생들이 웃었어요. 이런 선생님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어요. 15년 만에 재회한 모자의 감동적인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노숙자에 대한 편견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선생님, 내일 홍대에서 연주회 한다면서요? 학생 중 하나가 물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해보려고 해. 민성이 대답했어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자리였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시민들, 학생들, 그리고 1년 전 민성의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까지요. 혜진과 민성이 나란히 섰어요. 그 뒤로 바이올린 교실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켰어요. 민성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숙자였어요. 하지만 음악만은 제 안에 살아 있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15년 만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혜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15년 동안 아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 마음이 스스로 잊어버린 거였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음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바이올린 선율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희망의 선율을요. 첫 곡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함께 연주하는 아베 마리아였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음악이 주는 감동이었죠. 2번째 곡은 민성의 독주였어요. 1년 전과 같은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선율이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후 혜진과 민성은 더 큰 일을 시작했어요. 노숙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었죠. 주 1회씩 거리로 나가서 무료 레슨을 해줬어요.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민성의 말처럼 그들은 음악의 경계를 허물어 갔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집 거실에서 혜진과 민성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각자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죠. 민성아, 우리 같이 한 곡 해볼까? 좋아요. 엄마, 바흐의 바이올린 이중주 한 번이었어요. 15년 전 민성이 어렸을 때 자주 연습했던 곡이었죠.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두 바이올린의 선율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났어요.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요. 혜진의 연주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포근했고 민성의 연주는 시련을 이겨낸 단단함이 있었어요. 두 선율이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졌어요. 완벽한 하모니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사랑해, 민성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음악이 이어준 모자의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되찾은 선율처럼 그들의 인생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